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오늘은 주역 64궤 중 13번째 궤인 천화 동인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화 동인궤는 이 궤상에서 보다시피 상궤가 양요 세 개로 되어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궤, 아래가 불을 상징하는 리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번째 궤인 동인궤를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동인궤의 궤명, 고사, 상징어, 교훈, 동인궤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본 다음에 오늘은 복희선천팔궤, 하도를 기준으로 한 복희선천팔궤, 낙서를 기본으로 한 문왕후천팔궤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12번째 궤, 천지비궤에 대해서 4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궤, 동인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궤명, 고사, 상징어, 교훈, 메시지를 기준으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동인궤는 주역 64궤 중에서 13번째 궤입니다. 우리가 벌써 13번째 궤를 공부를 하게 되네요. 이 궤는 보다시피 상징하는 바가, 이 동인궤가 상징하는 바는 협력과 공동체의 힘입니다. 협력과 공동체의 힘. 그럼 이 동인궤는 궤상을 보면 상궤가 양요 세 개로 되어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 하궤가 불을 상징하는 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상징하는 건은 이상과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정신적이죠. 땅은 물질적이고 하늘은 정신적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상과 리더십을 얘기하고, 하궤인 불은 열정과 명확한 비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결합하여 함께하는 힘은 동행의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인궤의 동이란 뜻은 함께함이라는 뜻입니다. 함께한다. 그게 동인입니다. 이 함께한다는 이 동인궤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혼자서는 빛나기 어렵지만 함께하면 별빛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궤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궤상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로 되어 있습니다. 양효, 음효, 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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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효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초구, 62, 93, 94, 95, 상구, 5개의 양효와 하나의 음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궤상을 우리가 이진법수로 표시를 해보면 양효는 1로, 음효는 0으로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1, 0, 1,
111, 101, 111로 우리가 이진법수로도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동인교의 동인이 함께함이라는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동인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고사 내용을 함께하는 힘, 동행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사를 통해서 우리는 동인교회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외딴 산골 마을에 사람들은 각자의 고독 속에 살아갔습니다. 서로 얼굴을 잘 알지 못하고 작은 오해로 인해 갈등이 잦았던 이 마을은 언제나 쓸쓸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현자가 찾아왔습니다. 현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함께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는 진리를 전하면서 큰 잔치를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현자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목소리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준비한 음식과 이야기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였고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자 노래와 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현자는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천화 동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며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는 그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하며 그날 이후 마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작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갔고 마을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먼 훗날 동인의 기적으로 불리며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천화동인교회는 함께함의 힘이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고사를 동인교회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할 때 더 큰 에너지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고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 또 동인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상징어는 협력과 공동체의 힘이라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동인교회의 상징어는 협력과 공동체의 힘이다. 그 협력과 공동체의 힘이라는 상징어는 이러한 괴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상징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훈을 한번 볼까요? 이 동인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 첫째, 공동의 목표를 세워라. 두 번째, 차이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라. 세 번째,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라. 라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해주고 하나가 되면서 공동의 맥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인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혼자서는 빛나기 어렵지만 함께하면 별빛이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남은 시간은 하도로 비롯되는 복희 선천팔계, 낙수로 비롯되는 문왕 후천팔계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도는 복희가 황하강에서 용마라는 걸 건져 올렸습니다. 근데 그 용마는 용처럼 생긴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는 등에 숫자로 표시된 게 아니고 점으로 하도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걸 점수를 세워서 그걸 숫자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1, 2, 3, 4, 중앙이 5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1, 2, 3, 4, 5, 이 오른손만 5개입니다. 또 우리 왼손도 있지 않습니까? 왼손을 설명드리기 전에 왜 북쪽에 1이 있고 남쪽에 2가 있고 동쪽에 3이 있고 서쪽에 4가 있고 중앙에 5가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겠죠. 먼저 주역에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리고 앞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왼쪽은 동쪽이고 오른쪽은 서쪽이 되죠. 자, 근데 이거는 이 동서남북은 아주 자연적인 순환 원칙이죠. 왜? 해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쪽은 밤입니다. 그리고 밤임과 동시에 우리가 모셨던 조상들이 돌아가서 쉬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남쪽은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입니다. 그럼 어디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 조상들을 숭상하는 그런 전통이 있죠. 그래서 북쪽의 1번을 줍니다. 남쪽을 2번을 줬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동쪽을 3번, 해가 지는 서쪽을 4번, 이렇게 하도의 점수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오른손만 했으니까 이제 왼손 표시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왼손은 자동적으로 이게 6 순서로 갑니다. 7, 8, 4, 9, 5, 10. 이게 용마의 덩이에 새겨져 있던 점으로 표시된 것을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게 하도입니다. 하도 별게 아니죠. 결국 옛날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산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도. 그럼 하도는 언제쯤 생겼을까요? 복희시가 대략 따지면은 지금부터 약 5,000년 전입니다. 5,000년 전. 그 다음 낙서는 약 4,000년 전이죠. 왜? 이 4,000년 전에는 우나라, 우임금이 하나를 세울 때입니다. 이때 우임금이, 이 원래 낙서는 우임금 때 발견된 거죠. 즉 낙서라는 강에서 신모란, 신기한 거북이 나오는데 거북 등껍질을 봤더니 이 낙서가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우왕은 약 4,000년 전에 낙서를 발견했고 실제로 그걸 갖다가 활용한 사람은 이 문왕입니다. 문왕은 여러분 아시죠?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웠던 바로 그 문왕입니다. 이 문왕은 약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도는 약 5,000년 전, 낙서는 약 4,000년 전, 이 낙서를 가지고 활용한 문왕은 약 3,000년 전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하도를 여기에 표시를 했으니까 이제 낙서를 표시해 볼까요? 낙서는 이쪽으로
바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왜? 이쪽을 비워두는 것은 여기 쪽에 바로 표시를 해야지 나중에 하도가 이쪽으로 와서 서로 비교하기가 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럼 낙서를 여기에 표현하면 낙서는 여기가 1, 여기가 2, 이게 3, 4, 5, 6, 7, 8, 9가 됩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 중구난방식이죠. 이게 무슨 원칙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가운데 5를 중심으로 4, 9, 2 더해도 15, 3, 5, 7을 더해도 15, 8, 1, 6을 더해도 15입니다. 그리고 중앙을 더해도 15입니다. 이쪽을 해도 15죠. 오른쪽을 아래로 해도 15입니다. 대각선으로 해도 15고 이쪽 대각선도 합하면 15입니다. 즉 5를 중앙에 두고 각각 10의 보수들이 이렇게 엮여져 있죠. 5를 중앙에 두고 9와 1이 있고 3이 7이 있고 대각선으로 4와 6이 있고 대각선으로 2와 8이 있습니다. 이게 낙서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북쪽이고 이게 남쪽이고 이게 동쪽이고 이게 서쪽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낙서를 이렇게 둔 상태에서 다시 하도를 이 숫자 배열에 맞게끔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개씩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려보도록 하죠. 이게 1입니다. 그죠? 1. 그 다음에 6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다음에 이게 3입니다. 8은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게 4입니다. 9는 위로 올라갑니다. 다음 이게 2죠. 7은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1, 2, 3, 4, 5는 중간에 있죠. 5, 요거는 이렇게 감춰버리고 1, 2, 3, 4, 5, 6, 7, 8, 9 이게 하도를 이렇게 생겼던 하도를 낙서와 비교하기 위해서 숫자를 벌렸더니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북, 동, 남, 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행을 봐요. 오행을. 왜냐하면 하도 낙서에서 오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오행을 기본으로 해서 8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행을 보도록 했습니다. 오행. 자, 오행을 보면은 북쪽이 물, 수죠. 동쪽이 나무, 목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이 불합니다. 그 다음에 서쪽이 쇠금입니다. 쇠금. 자, 이 상황이 오행이 나왔으니까 중앙이 뭐 되겠습니까? 목, 화, 금, 수, 토죠. 중앙이 토가 됩니다. 토. 그럼 오행이 생기니까 오행, 상생, 상극이 생기죠. 자, 그럼 여기서 화, 극, 금이죠. 불이 금을 녹입니다. 그럼 이 화에 해당되는 나라는 어디냐? 남쪽이니까 이건 상나라는 상나라. 상나라가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은
주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화, 극, 금이니까 상나라가 주나라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쭉 내려오던 오행으로서 상나라가 주나라를 지배하는 당연 원리로 작용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약 4,000년 전에 만들어진, 4,000년 전에 발견된 신귀한 거북 덧껍질에 이러한 점수를 가진 낙서가 등장을 했는데 그걸 1000년이 지난 3000년 전에 문왕이 이 낙서를 활용해서, 왜 문왕은 누굽니까? 주나라를 건국한 사람이죠. 실제적으로는 문왕의 아들인 무왕이 했지만 무왕은 아버지의 위패를 마차에 싣고 전쟁을 치르죠. 즉 문왕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루었던 겁니다. 왜 문왕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됐는지 얘기가 여기도 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27이 불이죠, 그죠? 예, 저건 다시 여기 한번 더 적을까요? 27이 남쪽이니까 불입니다. 불. 그리고 서쪽이 금이라 그랬죠. 금. 이게 금입니다. 그래서 화극금, 즉 상나라가 주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낙서를 보면은, 낙서를 보기 전에 여기 3, 5, 8, 1, 6, 3, 5, 8, 1, 6. 이 배치는 똑같죠. 하도나 낙서나 똑같습니다. 바뀐 것은 서쪽에 있던 사구가 남쪽으로 가고 남쪽에 있던 27이 서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27이 서쪽으로 오니까 서쪽에 있는 나라는 누구였죠? 서쪽에 있는 나라는 주나라였죠. 주나라. 그리고 남쪽에 있던 나라는 상나라였습니다. 상나라. 근데 이 사구가 금이고 27이 불이니까 화, 극, 금이죠. 그러면 주나라가 상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생겨버립니다. 오행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도에서는 화극금으로 상나라가 주나라를 지배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져 왔는데, 낙서를 갖다가 봤더니 낙서는 사구가 27과 자리 바꿈을 함으로써 주나라가, 즉 화극금으로 해서 주나라가 상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문왕이 여러 제후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필 그 주나라, 이 문왕이 나타난 시절은 상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이 공포의 정치를 휘두를 때죠. 그 유명한 주지육림, 즉 고기를 나무에 걸어놓고 흐르는 물을 술로 해서 주지육림을 하면서 그 유명한 달리기가 나오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 천자의 나라인 주나라의 천조의 나라인 상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면서 제후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그때 문왕이 이 낙서에 들고 나오면서 이 논리로 상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논리적 근거로 활용한 게 바로 이 낙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과, 그런데 여기 불과 금이, 화와 금이 서로 자리를 바꿨죠. 그래서 이걸 금화교역이라고, 금화교역. 금과 화가 서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금화교역. 그런데 이 금화교역을 이용해서 문왕은 이 낙서에서 나온 이 화극금이라는 이 논리로 제후들을 설득한 다음에 샹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 나온과 동시에 오행에 겉들인 비사, 즉 주나라가 샹나라를 무너뜨린 그 역사를 우리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도 낙서에서 오행까지 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복희 선천팔계, 문왕 구천팔계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복희 선천팔계를 갖다가 표시를 해보죠. 여기가 그냥 한글로 하겠습니다. 근, 태, 이, 진, 손, 감, 간, 곤. 이게 8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상수지역 이론편에서 8개를 배울 때 근태, 이진, 송감, 간곤 기억하십니까? 그때 순서가 이랬죠. 근, 태, 이, 진, 손, 감, 간, 곤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선천팔계입니다. 그런데 후천팔계는 어떻게 생겼느냐? 후천팔계는 이렇게 또 표시가 됩니다. 중앙에 있던 근과 곤이 오른쪽으로 밀려버립니다. 곤은 중앙에서 상단으로 밀려버리고 근은 중앙에서 아래 하단으로 오른쪽으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괴를 배열하면은 감, 간, 진, 손, 이, 곤, 태, 근. 이게 낙서에서 나오는 문왕이 낙서를 이용해서 만든 후천팔계입니다. 이게 선천팔계고요. 이게 숫자로 표시해볼까? 이것도 표시를 해보죠. 1감, 2곤, 3진, 4손, 5, 이게 7태, 6건 7태, 8간 9입니다. 중앙은 5로 비어 있죠. 자, 이 보시면은 선천팔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후천팔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팔계를 만들어진 하도를 보면은 이 숫자하고 이 나열된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2, 3, 4인데 7, 3, 8이고 이거는 2, 5, 1인데 1, 5, 8입니다. 이건 9, 4, 6인데 5, 6, 7로 완전히 관계가 없습니다. 하도는 선천팔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낙서를 가지고 만든 후천팔계를 보면요. 438, 438, 951, 951, 276, 276 똑같죠. 그래서 이 낙서를 가지고 만든 후천팔계는 낙서하고 후천팔계하고 순수가 똑같이 나옵니다. 반면에 하도를 기준으로 만든 선천팔계는 실제로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주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천팔기는 다 문왕의 이 후천팔기가 되죠. 문왕의 후천팔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복희 선천팔기는 하나의 체입니다. 체. 빼골자에다가 풍발품자, 몸체자죠. 그죠? 하나의 기본을 이루는 겁니다. 반면에 문왕의 후천팔기는 용이라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서는 문왕의 후천팔기가 쓰이는 부분이고, 실제로 낙서와 문왕의 후천팔기는 순서가 똑같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이 후천팔기도 4, 9, 2, 15, 3, 5, 7, 15, 8, 1, 6, 15, 4, 3, 8, 15, 9, 5, 1, 15, 2, 7, 6, 15 낙서하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후천팔계를 가지고 주역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낙서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 낙서는 하나를 센 우왕이 발견했지만 그 천년 후에 문왕이 이 낙서를 잘 활용해서 상나라를 무너뜨리는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 낙서를 기준으로 팔괘를 만들어냄으로써 오늘의 주역을 이루는 기반을 만들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복희 하도를 중심으로 한 복희 선천팔계, 낙서를 중심으로 한 문왕의 후천팔계를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역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어떤 이론적인 바탕의 기본이 되는, 즉 오행과 팔괘, 오행과 팔괘가 이 역에서 지금 설명이 다 되고 나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금화교역은 이 금화교역, 즉 불과 쇠가 서로 자리를 맞바꾼 이 낙서 이 부분은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리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 그 금화교역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서는 문왕의 후천팔계를 만들었고, 하도는 복희의 선천팔계를 만들었다. 복희의 선천팔계는 실제로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체를, 기본을, 이론적인 이론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위에 공부할 때는 문왕이 만든, 즉 낙서를 기준으로 만드는 후천팔기가 쓰이고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인계 첫 번째 시간으로 동인계의 계명, 고사, 상징어를 말씀드렸고 교훈과 메시지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도를 기준으로 한 복희의 선천팔계, 낙서를 기준으로 한 문왕의 후천팔계, 더불어 오행도 같이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주역을 공부하는데 많은 이론적인 밑바탕을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지금 완전히 이해가 안 됐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그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럼 이게 감, 간, 진, 손, 이, 곤, 태근 이건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기 위해서 설명 굳이 한다 그러면 이건 아마도 중국의 지형을 따라서 이게 배열된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북쪽은, 이쪽이 북쪽이랬죠, 그죠? 북쪽은 물입니다. 그쵸? 남쪽은
불이죠. 동쪽은 목입니다. 그 다음 서쪽은 뭐죠? 금이죠. 이 중국의 지형을 보면요, 북쪽은 감입니다. 어둡습니다. 물이 많습니다. 아니, 중국은 남쪽, 양자강 즉 남쪽 지역에 물이 많지 왜 중국 북쪽에 물이 많습니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북쪽에 있는 물은 흑룡강을 비롯해서 더 위에 올라가면 바이칼 호수가 있죠. 이 부분들이 중국의 북쪽에 있는 물인데, 이 또 북쪽은 색으로 따지면 무슨 색입니까? 흑색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입니다. 그렇죠? 이 흑색은 흑룡강이 검은 물이죠. 검은 강입니다. 그래서 이 감은 중국의 북쪽을 얘기하고, 이 남쪽의 불은 말 그대로 남쪽은 해가 떠오는 곳이니까 더운 곳이죠. 이건 베트남 이쪽을 얘기합니다. 지금 얘기하면은 저기 베트남 그 윗부분, 그 부분이 이게 남쪽이고 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쪽은 떠오르죠. 지는 떠오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죠. 동쪽은 해가 떠서 남쪽으로 갔다 다시 서쪽으로 지는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에 의해서 이 지는 동쪽에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얘기를 합니다. 왜? 해가 떠오르는 거나 나무가 자라는 거나 같은 성질을 나타내니까요. 다음, 이 간은 이 따지면 어딥니까? 동북 쪽이죠. 동북. 이 강이 동북입니다. 동북 간은 산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동북 쪽에 가면요, 요동 땅을 중심으로 중국 대륙은 높은 산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산이 많죠. 산. 그래서 간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동북 이쪽은 우리 동이족들이 살던 동북아시아입니다. 동북아시아 이쪽이. 다음 이는 말씀드렸고, 소는 여기가 남쪽이고 이게 동쪽이니까 동남풍이 붑니다. 동남풍은 이쪽은 상해 쪽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는 농사를 짓기가 쉽죠. 그래 온화합니다. 그 다음에 공과 거는 하늘과 땅이니까 이건 특별한 거니까 제껴두고요. 다음 태, 서쪽입니다. 왜 태는 왜 또 서쪽에 있느냐? 서쪽에 또 금이 서쪽, 실제로 중앙아시아가 중국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쪽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금을 잘 다룹니다. 금. 그래서 태가 서쪽으로 가고 금으로 표시된 게 서쪽에 금이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008개가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는 명확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중국의 지형을 중심으로 9008개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느냐 하니까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이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9008개는 중국 낙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9008개는 중국의 지형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부분을 배경에 깔고 두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이상 동인계의 첫 번째 시간, 계명, 고사, 상징어, 교훈, 메시지 및 하도의 복희 선천 8개, 낙서의 문항 9008개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